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이 기자회견을 열고 기부금 전용 등 정의기억연대 활동과 관련한 부정 의혹에 대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국민께 상처를 드린 데 사죄한다고 했지만 의원직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당과 협당으로 103석이 된 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 당 차원의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지원 패키지 법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대 국회를 끝으로 퇴임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으로 고소 고발된 의원들이 처벌받지 않길 바란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의원들끼리 고소해 사법부의 심판을 받는 일이 다신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 주간의 정치권 동향과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의 맞짱 토론. 오늘은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에 나선 윤미향 당선인의 기자회견 평가와 여야의 원구성 협상 쟁점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윤미향 당선인이 열흘 넘게 이어온 침묵을 깨고 오늘 국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 당선인은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고 또 부당이득을 취한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 계좌 모금에 대해서는 잘못된 일이라고 또 사과했습니다. 보도에 한도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기된 의혹을 차례로 부인했습니다. 먼저 안성힐링센터를 높은 가격에 매입해 차익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주택 소유자가 건축비를 이유로 높은 가격에 내놓은 걸 조정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해서도 주택 감가상각, 당시 형성된 시세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힐링센터 매입 및 매각 과정에서 제가 어떠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가족 관련 의혹도 모두 부인했습니다. 정의원 자금을 횡령해 주택 5채를 샀다는 의혹에 대해선 시점이 맞지 않고 기존 주택을 판 돈으로 자금을 마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대협 돈을 횡령해 자녀 유학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대부분 남편의 형사보상금과 손해배상금에서 충당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저의 개인 계좌와 정대협 계좌가 혼용된 시점은 2014년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아파트 경매 취득은 201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윤 당선인은 정의연 이사장 시절 개인 계좌로 9건, 후원금 2억 8천만 원을 모금했지만 개인적으로 쓴 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개인 계좌 모금은 아니하고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개인 계좌 내역을 공개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검찰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이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음에 따라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10일 만에 이뤄진 윤 당선인의 입장 표명에 대해 여야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반면 통합당은 반성 없이 변명으로 가득했다며 사퇴하고 검찰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회 방송 한두영입니다. 통합당이 미래한국당과 통합 절차를 완료하고 오늘 합당 후 첫 당선인 총회를 열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에 제출할 첫 번째 법안을 마련했는데 민생 법안이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강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과 합당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14일 만에 다시 만나게 된 당선인들은 당론으로 발의할 21대 국회 1호 법안에 대한 토론에 나섰습니다. 총회 결과 통합당은 코로나19 관련 대응 법안을 묶어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치적 쟁점 법안이 아닌 민생 살리기에 방점을 둔 셈입니다. 법안 하나를 1호 법안이라고 하지 않고 코로나 이후에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단의 법안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1호 법안으로 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안은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영업 중단과 같은 피해를 입은 사업장과 의료기관 그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담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운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학비 문제와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나가지 못하는 경우 유급휴가와 사업자 지원을 하는 일가정 양립지원책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민생 법안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토론을 거치지 않은 채 일방 통보식으로 이뤄졌고 여당 법안과 차이가 없다는 불만도 쏟아졌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통합당이 법사위가 위헌적인 법안을 막은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다며 반대한다는 뜻을 밝혀 협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통합당은 다음 달 1일 해당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고 민주당도 이르면 다음 주 1호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21대 국회 4년의 의정 활동이 본격적으로 막이 오르게 됩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네, 이슈 분석 장정현, 임채원 기자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20대 국회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요. 네. 오늘 끝나는 여러 행사를 했는데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도 오늘 퇴임 인사를 전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마지막까지 협치를 당부했어요. 네. 네, 오늘 12시가 지나면은 20대 국회가 막을 내립니다. 밤 12시. 예. 네, 맞습니다. 20대 국회 4년 동안 과거 국회에서 이제 한 번쯤 있을까 말까 한 일들이 이제 계속 벌어졌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조치에 따른 전 조기 대선, 예.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의 여야 간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죠. 이 과정에서 여야 쌍방 간 무더기 고소 고발전이 벌어졌었는데요. 20대 국회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늘 고소 고발당한 여야 의원들이 처벌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지도부를 만날 때마다 협치를 강조해왔던 문 의장으로서는 이 협치가 무너진 패스트트랙 전국 당시의 본회의장이 제일 마음에 남을 것 같습니다. 문 의장은 여야가 갈등을 넘어 새롭게 협치로 나아가길 바라는 바람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20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며 개원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처리로 4년 내내 갈등과 공전을 거듭했었죠. 네. 문 의장은 새로 시작하는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의 성과를 보여야 한다며 여야 협치를 당부했는데요. 협치. 네. 예. 오죽하면 여야가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했겠냐마는 사실 일하는 것은 법이나 제도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무엇보다 여야가 서로 존중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아무래도 국회가 개원할 때마다 이 타이틀을 차지하려는 경쟁이 시작되죠. 바로 역대 국회 1호 법안 말인데요. 그렇죠? 네. 네, 우선 새롭게 시작하는 국회에 법안이 처음 제출되면 이번 국회도 일할 준비가 됐다. 이런 예. 신호탄일 네. 수 있겠죠. 예. 여기에다 1호 법안에는 의미와 상징성을 또 둘 수 있는데요. 의원들은 첫 번째 법안을 통해 앞으로 4년 동안 본인의 그 의정활동 방향을 소개도 할 수 있고요. 또 역대 국회 1호 법안은 해당 일에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기 때문에 언론을 통한 법안 소개도 가능합니다. 의원 입장에서는 일석이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1호 법안 경쟁은 시작됐습니다. 의안 접수는 의안 접수센터에 직접 방문 접수하는 방법과 입안 지원 시스템을 통한 전자발의가 가능한데요. 현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실에서 21대 국회 1호 법안 타이틀을 차지하기 위해 국회의안과 앞에 자리를 잡고 일명 뻗치기에 들어갔습니다. 어제부터요? 네, 예. 어제부터 자리를 잡았다고 하니까 주말이 지나고 21대 국회 의안 접수가 시작되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약 4박 5일 뻗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역대 국회에서도 그랬듯이 월요일 아침 9시 땡 하고 의안과 문이 열리면 그 맨 앞줄을 차지한 박광원 의원실에서 법안을 직접 제출할 것이고 이때는 아마도 국회에 상주하는 많은 언론들이 이 모습을 촬영해서 기사화할 겁니다. 제가 의원과의 문의를 해보니까요. 그 개원 첫날 1호 법안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몇 날 며칠을 고생하는 의원실이 있기 때문에 아하. 그 온라인상의 전자 발의를 몇 분 늦게 오픈한다고 합니다. 네. 아하. 따라서 변수가 없는 한 1호 법안 타이틀은 박광원 의원이 차지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4박 5일 동안 국회에서 밤샘 이른바 뻗치기를 한다는 네. 건데. 네. 그러면 그렇게 지금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박광원 의원 어떤 법안을 1호로 준비한 겁니까? 네, 박 의원이 준비한 법안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 제정안인데요. 이 사회적 가치법은 이미 지난 19대 국회에서 현 대통령인 당시 문재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일부 수정한 겁니다. 당시 문재인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19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20대 국회에서는 당시 기재위 간사였던 박광원 의원이 수정 발의했지만 역시 회기 종료로 폐기되면서 21대 첫 법안으로 다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사회적 가치법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면요. 기업들의 최대 과업이자 목표는 이윤 창출일 텐데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기업들이 사회적 공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윤과 효율만 중시할 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우선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을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둔 법안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실현했느냐가 공공기관 경영 평가의 주요 항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의원실 측은요, 사회적 가치법이 21대 국회가 맞이하게 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내용이라고 말하면서요, 21대 국회 법안 1호 법안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민주당 박강원 의원이 제출하는 사회적 가치 법안이 사실상 국회 1호 법안이 됐는데요. 통합당 입장 어떻습니까? 네, 이제 통합당은 21대 국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때 아닌 법안 발의로 이제 순위 경쟁으로 이제 희화화되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아, 비판했습니까? 네, 네. 법안 접수 전부터 21대 국회 이제 1호 법안 타이틀을 차지하기 위해서 보좌진이 밤낮으로 이제 줄을 서는 행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 건데요.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언론과도 협의를 해서 보좌진들이 3일씩 4일씩 밤낮 줄을 서 있는 이런 아주 나쁜 대습은 좀 없어지도록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정당이 내는 1호 법안을 제일 먼저 접수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줄 서 있는 의원들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합당은 21대 국회는 홍보용 보여주기 행보가 아닌 성과로 국민께 보답해야 한다며 이 순위보다 내용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는데요. 네. 앞서 20대 국회 1호 법안, 민주당 박정우 의원이 발의한 파주 평화경제특구 법안은 파주의 통일 경제특구를 만드는 법안인데요.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자동 폐기됩니다. 아, 1호였는데 자동 예, 폐기된 이러는데 상황이군요. 폐기가 되고 이제 또 이어서 이제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이 발의한 2호 법안인 빅데이터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과 3호 근로기준법, 4호 정부조직법, 5호 교육기본법 개정안 모두 폐기되는데요. 4년마다 1번을 받으려고 반복되는 줄서기 경쟁이 아니라 실질적 입법으로 이루어지는 법안 발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 먼저 순서 경쟁을 했는데 20대의 경우엔 1번부터 5번까지가 다 모두 통과되지 예, 못하고 자동 폐기가 폐기를, 돼버렸군요. 네, 장재현 기자. 네. 지금 개별 의원들의 지금 순서 경쟁인데 당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법안들도 있겠죠? 네. 여야 정당들이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민주당 알려드리면요. 민주당이 TF까지 만들어서 야심차게 만들고 있는 법안, 일명 일하는 국회법인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이미 민주당은 당선인 총회에서 일하는 국회 결의문을 발표했고, 당내에는 일하는 국회 추진단을 청와대와 기업체 그리고 또 국회 사무처 출신의 초선 의원들을 참여시켜서 가동하고 있는데요. 일하는 국회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국회 내 별도의 다른 기구에서 이 기능을 대신하게 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국회의장 직속의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내놨고요. 또 국회의장이 본회의 일정을, 상임위원장이 상임위 의사 일정을 정하도록 해 상시 국회 운영 방안도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에게 일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1호 법안으로 함께 21대 국회에 제출하자고 제안을 했지만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권 폐지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큰 상황이어서 성사 여부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언급을 한 대로 통합당은요,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코로나 위기 탈출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죠? 네, 코로나19 위기 탈출을 위한 이제 민생 지원 패키지 법안인데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과 학생,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을 하고 네.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 탈출이라는 이 법안명을 들었을 때 민주당의 코로나19 국난 극복위원회가 생각이 나는데요. 국민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하고 지원 취지는 좋지만 미래통합당이 딱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실제 오늘 당선인 총회에서도 민주당과의 차별화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이 나왔는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기본소득이 더 파격적이고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통합당이 과연 차별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20대 국회 마지막 날 이슈 분석이었는데요. 장정현, 임채원 기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입법부 수장으로 20대 국회 후반기를 이끈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 임기를 끝으로 퇴임했습니다. 문희장은 작년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벌어진 고소고발로 여야 의원들이 처벌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21대 국회는 통합의 국회로 출발하기를 기대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며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패스트트랙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일어난 고소고발로 처벌받는 여야 의원들이 없길 바란다며 사법 당국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는 여야가 통합하는 모습으로 새롭게 출발하길 바랐습니다. 제가 요청해서 될 수만 있다면 사법당국의 정상을 참작해 설치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야 구분 없이 뜨거운 동지애를 품고 제21대 국회가 출범하기를 기대합니다. 문 의장은 20대 국회를 되돌아보며 역사에 기록될 만한 국회라고 밝혔습니다. 전반기엔 헌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 탄핵이란 엄중한 일을 해냈고 후반기엔 중요한 개혁 입법에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의장은 자신의 소장품을 비롯해 그동안 모은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 4만여 점도 국회에 기증했습니다. 정보는 국력이다. 가장 아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친필 서예품과 함께 세계 각국을 순방하며 거둔 의회 외교 성과물 등입니다. 희소성이 있는 수행품들은 저 개인의 것이 아닌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널리 공유되어서 연구할 수 있어야만 기록의 가치가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5년부터 기록한 글을 묶어 발간한 저서의 출판 기념회를 끝으로 정치 인생을 마치는 문희상 의장. 그동안 희노애락을 함께해준 동료 선후배 정치인들이 있어 행복하고 든든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동안 제 정치 인생에 동행해 주셨던 분들입니다. 진심으로 고맙고 고맙습니다. 이제 남은 꿈, 집 앞 작은 텃밭을 가꾸며 한국 주도로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시대가 오는 날을 간절히 바라고 응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네, 오늘은 20대 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패스트트랙 충돌을 비롯해서 다사다난했던 20대 국회였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추경이 2차례 편성이 됐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건물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4년간 20대 국회가 남긴 기록을 김희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위기 속에 12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20대 국회는 지난 4년 동안 역대 최다 횟수와 같은 6번의 추경안을 처리했습니다. 20대 국회가 시작됐던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추경안이 통과됐고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국회도 코로나19 사태를 비켜가지 못했습니다. 지난 2월 코로나 방역을 위해 국회가 문을 연 이래 처음으로 의사당 등 건물 전체를 하루 전면 폐쇄한 겁니다. 20대 국회는 20년 만에 거대 양당이 아닌 다당제 체제로 출범했고 법정 시한을 넘기긴 했지만 역대 가장 짧은 기간인 14일 만에 원구성을 이루면서 협치와 일하는 국회에 대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법안 처리율이 역대 가장 낮은 37.8%로 식물국회라는 비판을 들었습니다. 다만 본회의를 통과해 반영된 법안은 8,799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주목할 만한 법안으로는 여야의 극심한 대치를 부른 선거제와 검찰개혁 법안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됐고 선거권이 만 18세로 낮춰졌으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도 20대 국회에서 마련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05년 도입된 후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전자입법 발의 시스템이 사용됐고 여야 극한 대치로 33년 만에 국회의장의 경호권이 발동되는 불미스런 기록도 남겼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고 다음 해 헌재에서 인용되면서 여야가 바뀌었습니다. 이 밖에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전자청원 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돼 국민들의 입법 참여 기회가 넓어졌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네, 21대 국회 당선인을 만나는 시간이죠. 오늘은 평교사 출신의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강민정 당선인입니다. 대학 교수나 교육 관련 단체장이 아닌 순수 평교사 출신이 당선된 것은 강 당선인이 처음인데요. 현장 소리에 귀 기울여서 교육 문제 해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강민정 당선인은 지난 25년간 중학교에서 사회와 역사 과목을 가르친 평범한 교사 출신으로 21대 국회에서 유일한 교사 출신의 당선인입니다. 강 당선인은 2017년 퇴직 후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이끄는 교육시민단체인 징검다리 교육공동체에서 활동해오다 정치에 발을 디뎠습니다. 정치 입문 동기에 대해서는 교육계 안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게 많았고 교육 현장 출신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겠다고 답했습니다.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현장에 있는 사람들만큼의 문제의식이 공유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명의 국회의원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간절함 같은 게 있었거든요. 강 당선인은 현장에서 느낀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입시 위주의 교육을 꼽으며 대안으로 혁신학교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혁신학교 학생의 학업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토론과 참여, 체험 활동을 통해 배운 학습이 대학 진학과 취업 후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협력 학습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는 학습 효과, 그다음에 이제 나와 다른 친구들에 대한 다양한 어떤 문제식들이나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얻는 인간적 성장의 효과 이런 것들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입시 경쟁 해소 방안으로는 지방 거점 대학 육성을 꼽았습니다. 지방에 적어도 국립 거점대학교는 등록금 면제하고 그 학교에 집중적인 예산 지원을 해서 정말 부모들이 보내고 싶은 소위 수도권의 상위권 대학 이상의 어떤 교육의 질을 갖도록. 강 당선인이 생각하는 1호 법안은 모의 선거교육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입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서너 차례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하고 투 개표를 해보면 살아있는 선거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 잘 자라도록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민주시민 교육과 관련돼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법안을 만드는 일을 할 거고. 코로나19에 따른 등교 연기와 온라인 계약 등과 관련해선 이제 단기 조치 차원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와 정기적 만남을 추진하라고 강기정 정무수석에게 지시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어제 청와대 회동에서 민주당 김태년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협치 필요성에 공감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회동에서 협치의 쉬운 길은 대통령과 여야가 자주 만나는 것으로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 현안이 있으면 얘기하고 현안이 없더라도 만나 전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 살림을 맡을 사무총장에 김선동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서울 도봉을 재선 출신인 김 의원은 이번 21대 총선에서 낙선했지만 원내수석 부대표와 여의도 연구원장 등 당내 요직을 두루 거쳐 당무에 박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합당은 또 원내 부대표에 미래한국당 출신의 최승재, 전주회 이용 비례대표 당선인을 임명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끈 오늘의 정치 뉴스 강아랑의 정치톡입니다. 5월 29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부터 만나보시죠. 각종 의혹과 논란에 휩싸인 윤미향 당선인이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오늘 오후 2시 기자회견에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이번 기자회견 시기를 놓고 최적의 타이밍을 선정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일까요? 지금까지 저에게 제기된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믿고 맡겨주신 국민들께 깊은 상처와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의혹에 대한 해명에 나선 윤미향 당선인, 지난 18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사퇴할 생각이 없다라고 밝힌 지 11일 만인데요. 오늘 기자회견 소식은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이 오전 9시쯤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를 통해서 장소와 시간을 공지하며 알려졌습니다. 정가에서는 자맹을 하던 윤 당선인이 20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이자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하루 전인 오늘 기자회견에 자청한 데에는 여러 계산이 작용했다는 분석인데요. 특히
언론과 대중의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금요일 오후여서 최적의 타이밍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불리하거나 곤란한 뉴스의 경우에는 금요일 오후에 공개하는 게 오랜 관행인데요. 언론에서 기사화를 하더라도 이미 주말 모드에 들어간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가 쉽지 않아서 충격파를 최소화하고 비판 여론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외국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방법을 자주 사용해서 금요일 밤에 뉴스 투척이란 이름이 붙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에 나선 윤 당선인은 자신에게 쏟아진 의혹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국민들께서 충분하다고 판단하실 때까지 한 점의 의혹 없이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앞으로 진행될 검찰 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출범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로 입장이 곤란하게 된 인물이죠. 홍준표 전 대표입니다.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이후 통합당 복당 의지를 밝힌 홍 전 대표가 김종인 비대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김 전 위원장과의 불편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홍 전 대표가 오늘 김종인 비대위를 겨냥해서 또 한 번 저격에 나섰다고 합니다. 좌파 이중대 흉내내기를 개혁으로 포장해서는 좌파 정당의 위성 정당이 될 뿐이다. 홍준표 전 대표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압축 성장기에 있었던 보수 우파 진영에 과오만 들춰내는 것이 역사가 아니듯 보수 우파의 공도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한국 보수 우파 개혁은 이런 역사적인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도개혁 노선에 나선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사실상 경고를 한 것이라는 해석인데요. 홍 전 대표가 처음부터 김 위원장에게 날을 세웠던 건 아닙니다. 총선 직후만 해도 김 위원장에 대해서 카리스마가 있고 오랜 정치 경력도 있다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었는데요. 김 위원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홍 전 대표 등을 거론하며 대선 후보로서의 시효가 끝났다고 한 이후부터 비판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입니다. 총선 직후 통합당의 복당과 차기 대권 도전 의사를 밝혀온 홍 전 대표로서는 김 위원장의 70년대생 경제 전문가 대선 후보론과 복당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가 불만일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최근 통합당이 김종인 비대위를 최종 추인한 직후에는 무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다음 달부터 전국을 순회하면서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치 버스킹을 통해서 현장 민심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홍 전 대표가 통합당 복당 문제나 김종인 비대위와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톡입니다. 네, 어제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의 청와대 오찬 이후에 회동 뒷얘기를 둘러싼 소식들이 오늘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중에서도 회동이 끝난 뒤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여야 원내대표에게 따로 음식 보자기를 건넸다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보자기 안에 어떤 음식이 담겨 있었을까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진 청와대 오찬 회동 뒤에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사모님과 함께 드시라며 여야 원내대표에게 건넨 음식 보자기에는 통문어, 전복찜이 담겨 있었습니다. 통문어와 전복, 버섯, 밤 등을 함께 넣어 만든 음식으로 특히 주 원내대표의 고향인 경북 울진에서 문어를 즐겨 먹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하는데요. 부인이 대구에 있던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실 직원들과 함께하는 저녁 자리에서 이 음식 보자기를 풀었지만 이건 꼭 사모님과 드셔야 한다며 직원들이 다시 보자기를 묶어서 주 원내대표의 손에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영부인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하다며 김 여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영부인의 임식 내조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지난 2017년 5월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 때는 직접 만든 인삼전가를 후식으로 냈고 이듬해인 2018년 11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에서는 청와대 경내에서 딴 감으로 만든 곶감을 제공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이뤄진 어제 첫 회동에서 대통령과 여야는 한 목소리로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에게 건넨 영부인의 세심한 음식 내조도 협치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정치권 동향과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엔의 맞짱 토론입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 깊이 있는 토론으로 함께해 주실 두 분이죠. 김경진 의원 그리고 이상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김 의원은 오늘 임기 마지막 날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부터는 김경진 전 의원, 이상일 전 의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오늘로 딱 정지되면 좋겠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앞으로 4년이 후딱 가야죠. 4년이 아니고 또 중간에 어떤 또 변화가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렇죠. 네. 오늘 아무래도 이제 뭐 두 가지 큰 주제인데요. 하나는 이제 정말 말 그대로 20대 국회 마지막 또 21대 국회를 기다리는 관련된 이야기. 또 하나는 윤미향 당선인 얘기인데 윤미향 당선인 관련 얘기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관련 의혹 대부분 지금 뭐 잘못된 게 없다라고 얘기하고 다만 회계 처리 관련 부분은 조금 본인 이름으로 했던 것은 사과했다는 정도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해명 자체가 좀 선택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만 선택을 해서 이야기를 했다. 예컨대 모금을 해가지고 할머니 뭐 지원을 했다. 3차례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수요 집회 돼지 저금통 깨고 뭐 모금 많이 했잖아요. 나머지 기간에 모금했던 그런 거 것. 어떻게 네. 썼는지 모르겠고 지금 아마 정대협 정 의원이 기부금을 받아서 뭐 한 50억 이상 되죠. 그게 지금 누락된 것이 회계에서 37억 원가량 되는데 이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다. 그러니까 선택적이다. 그다음에 남편한테 그 소위 소식지 발간을 정의원 소식지 발간을 맡겼는데 남편이 운영하는 수원 시민신문에 2019년에 뭐 최저가로 해서 뭐 특혜 준 거 없다. 근데 남편한테 맡긴 것 자체도 저는 뭐 최저가라고 해도 일종의 특혜일 수 있고 그 전에 2015년, 2017년, 2018년에도 있었어요. 뭐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나는 뭐 의혹 대부분 아니다. 내가 아니다라고 하면 믿어라. 이제 이런 취지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과연 믿겠느냐. 또 검찰 수사 결과를 통해서 오늘 이야기한 것들이 진실에 부합하는지는 앞으로 밝혀지겠죠. 어떻습니까? 글쎄, 이제 요약을 해보면 일단 뭐 차명 계좌 쓴 거라든지 또 할머니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죄스럽고 사과한다라고 운을 떼기는 했지만 큰 틀에서 개별적인 항목 하나하나 그러니까 내 통장으로 받은 거에 대해서 횡령한 거 없다. 그다음에 할머니들 돈 안 줬다고 하는데 250만 원, 4,300만 원, 1억 이렇게 지급할 거 다 지급을 했었다. 3회에 걸쳐서 3회에 걸쳐서 예. 지급을 했었다. 그래서 할머니들께 돈 안 줬다고 하는 비판도 잘못된 것이다. 그다음에 개별적인 내용 회계가 조금 부족한 것은 있지만 내가 개별적으로 횡령이나 배임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밝힐 수는 없지만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 속에서 해명을 하겠다. 그리고 검찰 수사에서 잘못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건 그때 가서 뭐 책임질 거 책임지겠다. 뭐 이런 내용이어서 기존의 입장하고 단 한치도 지금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보면. 근데 기실 보면 언론이나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거나 이제 의혹을 제기했던 게 사실 두루뭉술하게 넘어갔었는데 정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최초에 제기됐던 의혹이 호프집에 지금 3,900이 지출됐다라고 했는데 이제 왜 그렇게 많이 갔냐 그랬더니 1년 동안 많은 지출이 그냥 한꺼번에 묶여서 3,900으로 간 걸로 그냥 정리가 됐을 뿐이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디가 묶여서 3,900이 지출이 됐냐? 사실은 이제 기자들이나 국민들은 그런 부분을 알고 싶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과거에 정의연에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하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큰 틀의 내용만 문제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에 밝히겠다. 그리고 과거에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지금 이 정도 상황입니다. 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70% 이상이 윤 당선인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하고요. 통합당도 원활한 검찰 수사를 위해서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오늘 기자회견으로 좀 여론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저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다. 달라지지 않을 거다. 30년 동안에 할머니한테 직접 지원한 거는 오늘 밝힌 게 3차례예요. 그리고 그 1억이라는 것은 그때 수령 안 한 분들에 대한 9분의 할머니에 대한 간 거고 그러니 그 할머니들한테 정말 열심히 여러 가지 생계 지원을 했느냐 이런 물음표가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선관위에 후보 등록할 때 재산 등록이 현금이 한 3억 2천이죠. 네, 그랬죠. 예. 그동안 뭐 열심히 모았다, 자기 저축을 잘하는 습관이 있다 그랬지만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급여가 뭐 그다지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억대 뭐 연봉을 받는 분도 아닐 거고, 남편이 뭐 시민신문 운영한다고 하지만 벌이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돈은 그러면 어떻게 조성이 됐느냐,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남아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선택적으로 지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오늘 윤미향 당선인의 이야기를 듣고 아유 그만하면 됐다, 뭐 이젠 사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여론조사가 70%가 넘게 사퇴해야 된다 나왔을 때 민주당의 서른 의원은 팩트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였는데, 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당사자가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뭔가 여론을 더 조정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글쎄, 제가 봐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팩트를 가지고 언론이나 국민들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팩트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출 내역, 그리고 거기에 따른 증빙 자료가 사실은 밝혀져야 되거든요. 근데 큰 틀에서 내가 개인 통장 사용하거나 뭐 이런 적은 있지만 횡령한 것은 없다, 세부적인 내용은 검찰에서 밝히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면 이게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뭔가 해명이 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밖에서 이번 과정 속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이, 단체가 이번 이 위안부 문제에 관한 어떤 문제점 중에 하나가 단체 위주의 운동으로 흘렀지 피해자 위주의 운동으로 가지 않았었다, 이제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윤미향 당선인 같은 경우는 할머니들에게 3번에 걸쳐서 돈을 건넸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책임이지 우리 책임은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보면. 근데 국민들이나 또는 저금통을 가지고 갔던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중에서 그래도 상당 비율은 피해자들에게 지원하는 데 쓰일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 책무는 아니다라고 그냥 선을 그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 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일반 국민들, 또 위안부 운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생각과 조금 괴리된 지점을 분명히 좀 느꼈을 거고, 그런 상황이라면 사퇴 여론 70%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반등이 되거나 뭔가 바뀔 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예. 말씀에 좀 부연 설명하면, 이용수 할머니가 지금 제기하는 문제는 이 윤미향 씨와 정의원, 정대협이 정말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서 활동 안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불식시켜줘야 돼요. 우리가 정말 그동안 할머니 중심으로, 피해자 중심으로 이렇게 목적에 맞게 활동을 해왔다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없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론은 그다지 바뀌지를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근데 이제 이게 저렇게 돼버리면 사실은 보조금도 세부적인 사용처들, 그다음에 여기저기서 들어온 기부금들의 용처, 세부적인 사용처들, 그다음에 본인 통장으로 들어온 자금의 세부적인 용처들, 이런 부분이 이제 검찰에서 검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조국 장관 사태 이후로 이게 조국 장관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사 내용을 밖으로 나가서는 검사들이 처벌받도록 하는 그 구조를 지금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보면. 지금부터는 저렇게 해버리면 깜깜이 상황 속으로 전 국민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 개별적인 자료 본인이 공개하지 않고, 개별적인 영수증 본인이 밝히지 않고, 검찰에만 내고 검찰에 해명하겠다, 지금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럼 국회의원 당선인쯤 되는 사람이 사실은 공적인 자금을 가지고 또는 국민의 성금을 가지고 모았던 것도 검찰에서 수사받으니까 난 해명 못하겠다, 자료 못 밝히겠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전 국민들은 알 권리를 놓쳐버리고 그냥 깜깜 상황으로 검찰에서 나중에 밝히는, 근데 검찰에서 사실은 밝히는 것도 이게 부당한 집행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제 횡령 배임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오로지 이 부분만 검찰에서는 수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수사 결과 밝히는 것도 이게 횡령 배임 이 부분만 이게 밝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우려를 금할 길이
없고 예. 사실 검찰의 공보 준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밝혀서 이게 수사 상황이라든지 과정들을 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깜깜이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민주당에서는 오늘 기자회견 이전까지는 사실을 확인해 보자. 뭐 이렇게 특히나 이렇게 확인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여론몰이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적극 엄호하는 쪽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쪽으로 흐르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검찰로 공이 돌아간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민주당이 이해찬 대표가 말했던 검찰 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는 가만히 있어라. 이제 이런 뜻인데 일단 민주당이 신상털기 의혹에 대해서 굴복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일종의 이제 진영 논리를 저는 계속 부각을 시켰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이걸 좀 규명을 해야 된다. 심지어는 도덕성에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겼으니 사퇴를 하고 자연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 잠깐 표출이 됐는데 이해찬 대표가 다 가만히 있어라 이러면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 잠자코 있게 되지만 결국은 언론은 또 취재 활동을 더 할 거고요. 또 언론이 검찰 수사 과정을 취재하면서 물론 뭐 오보도 낼 수 있겠지만 수사 내용들이 또 조금씩 언론 취재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고 하면 상황은 악화될 수 있다. 그러면 윤미향의 오늘 해명과 배치되는 내용이 또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민주당은 더 큰 부담을 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네, 여권 일각에서는 8년 전에 이용수 할머니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신청을 했을 때 윤 당선인이 막았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드러났다. 또 그리고 또 할머니 기자회견 뒤에 이를 조종하는 세력이 있다. 배우설, 음모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십니까? 자꾸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예. 이게 이 논쟁은 사실은 이 위안부 관련한 시민운동의 방향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떻게 채워져야 되는가 그다음에 피해자 중심주의가 얼마만큼 관철되어야 되는가 그다음에 미래지향적으로 이 운동의 귀결점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사실은 할머님의 기자회견을 들어보면 저는 깜짝 놀랐던 게 한일 양국의 어린 학생들 서로 만나게 하고 같이 과거 아픈 역사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만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근본적인 사과를 받아낼 수 있는 것이다. 할머니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할머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께서 제시하고자 하는 방향 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우리 사회가 깊은 고민을 할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할머니 배후에 누가 있다 또는 할머니에게 무슨 잘못된 정보를 심어줬다 할머니가 국회의원 되고 싶어 하는데 그걸 방해했기 때문에 할머니가 앙심을 품고 이런다 이런 얘기들은 다 부차적인 얘기고 불필요한 얘기들입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대한민국의 이 위안부 운동이라고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전 세계의 역사를 바꿔가면서까지 왔던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제대로 된 어떤 이 역사가 사실은 묻혀버리는 거거든요. 민족적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네요. 예, 그래서 그런 음모다, 배우가 있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해서도 안 되는 얘기고 굳이 그런 부분을 그냥 뭐 어떤 논란의 중심으로 끌어갈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배후 조종 또 음모론 뭐 여권에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또 심지어는 할머니가 정치적으로 국회의원 자리 욕심이 있었는데 본인은 뜻을 못 이뤘는데 지금 윤미향이 그리 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 이거는 굉장히 졸렬하다. 이게요. 일본이 주시하고 있잖아요. 일본이 보기에 우리나라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권력을 잡은 쪽에서 저렇게 말을 하면. 그래서 정말 여권이 냉철하게 이 사안을 봐야 된다. 이거는 철저히 윤미향 씨와 정의연, 정대협이 그동안 활동이 피해자 중심주의에 맞게 했느냐. 그다음에 국민 성금과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정부 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썼느냐. 회계를 도덕적으로 투명하게 했느냐. 개인 착복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맞춰줘야지 이 무슨 진영 대결로 몰고 가고 무슨 프레임을 씌워서 친일 반일 프레임 씌워서 갈 게 아니다. 여권이 지금 국민이 날카롭게 주시하고 있다는 걸 염두에 꼭 둬야 된다. 게다가 할머니 그 말씀 하셨잖아요. 나 혼자밖에 없다. 내가 바보도 아니고 치매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 할머니 2차 기자회견 국민들께서 다 보셨잖아요. 아주 기억도 또렷하고 논리도 정연했습니다. 네, 국회 얘기 좀 들어가 보죠. 지금 이제 오늘 20대 국회 끝나고요. 21대 개헌을 위한 협상 이번 주부터 진행이 됐는데요.
처음에 날짜는 지키자 뭐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보니까 뭐 여야 간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서 민주당 쪽에서는 180석 가까이 가지고 있는데 다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더니 최근에 와서는 어쨌든 간에 개원 날짜 지키겠다. 그냥 모여서 뽑겠다. 5일 날 의장단 뽑고 3일 뒤에 뽑는 8일 날 상임위 구성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데 압박하는 수단이겠습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이제 개원 협상이 법에 정해진 시한 내에 반드시 완성돼야 되는 것, 그리고 법에 정해진 날짜에 개원을 해야 되는 게 맞긴 맞죠. 근데 정말 민주당이 그렇게 갔을 때는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개원 시작부터 파국이 갈 수도 있는 문제여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협상의 기술이랄까 아니면 그냥 강력한 기세로 어떻게 보면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원내대표나 원내수석에게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전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개원 관련이라든가 무슨 의안 관련 협상에 좀 여야 정당끼리 나서 본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 저는 없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요? 일단 저도 뭐 으름장을 놓는 그래서 뭐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 이런 속셈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정상대로 6월 5일 문을 열자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6월 5일은 지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압박을 할 것 같아요, 여당이. 그러면서 일단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좀 가져가겠다. 모르겠습니다. 예결위원장은 좀 양보할지 몰라도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가져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장도 다 가져가고. 그러니까 17대 국회에 만들어진 모든 간행을 없애겠다. 현재 속마음은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상임위원장 자리는 뭐 몇 개 주더라도 알짜는 다 가져가겠다. 상임위는 다 가져가겠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 우리 김 의원님 말씀대로 파국입니다. 아무리 야당이 소수지만 100석 겨우 넘었지만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뭐 야당이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국회에서 만약에 표결을 밀어붙인다. 막을 방법은 없겠지만 결국은 이제 국민이 평가를 하겠죠. 그런데 지금 국민이 4.15 총선을 통해서 지금 의석을 여당한테 저렇게 많이 준 그 뜻을 여당이 정확히 헤아려야 된다. 저는 이런 지적하고 싶어요. 지금 권력을 잡았는데 코로나19로 해서 경제가 더 추락하고 경제 위기 심각하다. 뭐 전시경제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에 정말 민생 제대로 챙겨라. 힘을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힘을 줄 테니 이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힘을 가졌다고 막 밀어붙인다. 지금 여당에서 나오는 이야기 뭡니까? 친일파 뭐 국립묘지에서 파묘하자. 칼기 사건 다시 조사하자. 한명숙 전 총리 재조사하자. 전부 과거만 헤집는 자기들 잣대로 역사를 다시 쓰자. 지금 이거 아닙니까? 미래 이야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국회를 정상 개원해서 3차 추경안을 조속히 통과시키자. 3차 추경안 조속히 통과시키려면 국회 정상 개원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의 도움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야당의 협치를 한다는 뜻으로 관례를 지켜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여야 원내대표 초청해가지고 식사 베푼 것도 또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문어찜과 전복찜 이렇게 김정숙 여사가 선물 준 것도 다 협치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실천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구성 협상이 시작이 됐을 때 민주당 몫으로는 11개 그리고 통합당은 한 7개 정도 배분이 예상이 됐었는데요. 지금 분위기라면 어느 정도 배분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의석 숫자에 비례해서 나눈다면 뭐 그 정도가 얼추 맞겠죠. 뭐 12대 6이나 뭐 11대 7. 개수는 그렇게 될 거다. 네. 다만 이제 어느 쪽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겠죠. 근데 그 지난번에 이제 그 정병국 의원이 아마 중앙일보인가 어디 인터뷰한 내용을 봤는데 이제 정병국 의원 말씀도 좀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새겨볼 만한 대목이 있는 게 어차피 국민이 180석을 만들어 준 거 아니냐. 거의 180석에 육박하는 것을 국민이 만들어 주었고 이건 국민의 뜻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굳이 표결을 하겠다고 한다면 어느 회의가 됐든 입장을 해서 표결 현장에 들어가서 어차피 지금 뭐 국회법상 몸싸움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니까 표결장에 들어가서 할 얘기 다 하고 반대표 던지고 역사 속에 기록을 남겨놓고 그래서 나중에 일단 집권 여당이 뭐든지 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그대로 열어주어라. 그리고 나서 이게 잘못됐으면 그걸 가지고 선거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반을 쌓아가는 것이 오히려 통합당의
얘는 더 맞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인터뷰를 하시면서 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 대목도 좀 상당히 새겨볼 만한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그 문희상 국회의장 퇴임식에서요. 지난번 패스트트랙 과정이 충돌로 서로 맞고스된 것들 이걸 가지고는 서로 처벌받지 않도록 좀 하자라고 한 제안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계속 제가 서로 맞고서한 거 고소고발 취하를 하는 게 옳다. 물론 그게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니까 네. 검찰이 뭐 수사는 계속하고 기소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서로 그 고소고발을 취하면 이제 정상 참작의 어떤 요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김 의원님 앞에서 제가 법률 이야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네. 그렇게 일단 정치 이 국회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이렇게 푸는 모습을 보인다면 검찰도 그런 상황을 좀 참작을 해서 판단할 테니까 저는 푸는 건 맞다. 그러니까 21대 국회 개원하기 전에 소위 말해서 이제 묵은 때는 다 이렇게 좀 정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 혹시 뭐 이런 지적이 나온다면 어떻겠습니까? 국회의원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의 입법상 관련은 너무 쉽게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런 지적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의원들이 몸싸움을 하고 국회 소위 선진화법과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했지만 이제 그 당시 상황이 또 있단 말이죠. 저는 네. 사실은 그때 여당이 너무 밀어붙이기 한 거 사실은 큰 원인 제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보임 문제 헌법재판소가 5대4로 뭐 합헌이라는 그렇습니다.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네. 그 사실 국회법 정신에 어긋나는 사보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야당으로서는 이렇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21대 국회 새로운 출범을 앞두고는 지나간 일에 대해서 뭐 좀 스스로 정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김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보면. 문제다. 예, 그리고 검사 출신 의원이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하시네요. 이게 그러니까 국회에서 몸싸움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거 네. 사실은 한 번은 끊어야 될 악습이거든요. 보면 뭐 한 번을 끊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한 번이 언젠가는 필요하는데 언젠가는. 예. 예, 근데 그 언젠가가 지난번에 있었던 것이냐 아니면 또 앞으로 닥쳐올 것이냐 이런 건데 사실은 그게 언제나 그게 어려운 문제죠. 네. 끊기는 끊어야 할 거다. 그런데 네. 그게 정말 이번에 확실하게 해야 되느냐, 또 그 다음에 언젠가가 될 것이냐 이게 조금 생각해볼 부분이다. 이 정도까지 과제로 남기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뉴스N의 맞짱 토론 김경진 의원, 이상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아주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서울의 한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더 더워지겠습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른다고 하니까요. 외출하실 분들은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20대 국회 끝나는 마지막 날 퇴임 관련 얘기 또 새로운 원구성 관련 얘기가 많았습니다. 또 내일부터 의원 신분이 되는 윤미향 당선인의 기자회견이 있었지만 우리 지금 토론에서 보셨다시피 논란은 또 이어질 전망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오재현 씨가 아버지의 뜻을 담아서 5.18 묘역을 참배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5.18 민주영령을 추모합니다. 13대 대통령 노태우 이렇게 방명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노재현 씨는 이전에도 홀로 광주를 방문해서 관련자들 찾아 사죄하고 묘역에 참배한 바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이제 21대 국회로 넘어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